감히 우리 집안에.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따귀 소리. 하객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그 순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맞은 자리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이라는 인생 최고의 날에 신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신부의 어머니, 수수한 옷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다음날 무엇을 할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진과 강민호는 소개팅으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중견 IT 기업 과장, 수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문제는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가 될 강정숙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녀의 눈빛은 수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하고 있었죠. 식사 중 강정숙 씨가 부모님 직업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버지는 시내버스 기사,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정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아버지 강대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정숙 씨는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단둘이 만났죠.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집안 배경이 걱정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만으론 안 돼요. 특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강정숙 씨의 한숨이 길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만남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수진은 서툰 스윙으로 공을 겨우 날렸습니다. 변호사인 신우이 미라의 완벽한 스윙과 대조적이었죠. 강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배웠어. 역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달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리스트를 보며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와인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미라가 능숙하게 와인을 주문했고 식사 내내 둘은 수진이 모르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강정숙 씨는 특급 호텔 결혼식을 원했고 하객 명단은 시댁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 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곤란하다는 이유였죠.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었구나.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돼.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영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남편 이종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요. 박영희 씨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죠. 아내가 뭔가를 결심했을 때의 그 표정을요. 결혼식 한 달 전 마지막 시댁 식사 자리에서 강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엔 반드시 시댁에 와야 하고 친정은 자주 가지 마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직업은 밖에 말하지 마요. 우리 체면에 먹칠하니까.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시댁 사람들이었죠. 친정 쪽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줄의 말씀이 이어졌고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패백실에 시댁 친척들이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죠. 신부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정숙이 얼버무리려는 순간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버스 기사래요. 어머, 정말이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고 정숙의 표정은 굳어졌죠. 패백이 끝나고 수진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만 남았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시댁 친척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결혼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고집 부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속상해 죽겠다니까.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엎질러진 물.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정숙 일행이 수진을 발견했죠. 어머, 신부가.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엿듣는 버릇도 있어요?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고도 찰싹 따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뺨이 붉게 변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객 몇 명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시댁 친척들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시아버지 대식이 황급히 정숙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소란을 듣고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남편 종수와 함께 복도로 들어왔죠. 영희는 딸의 붉은 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대식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정숙이 끼어들며 변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는 둥, 자신도 흥분했다는 둥. 영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딸에게 다가가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죠. 괜찮니? 응. 영희가 정숙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이 비웃듯 반응했지만 대식의 압박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였죠.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사진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정숙이 친척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죠? 저게 버스 기사 집안 수준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하객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희와 종수가 떠날 차례였죠. 수진아, 행복해라.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내일 아침 9시. 시작. 종수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결심한 것 같다고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날 밤 신혼집. 민호는 회사 동료들과 2차를 간다며 나갔습니다. 신혼 첫날인데도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금방 온다고 했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결혼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뺨을 만져봤죠.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수지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 결혼식 다음 날 아침 9시. 시아버지 대식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명 규모의 IT 기업 대표. 20년간 쌓아온 회사였죠.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요 투자자 3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요. 뭐라고? 갑자기 왜? 대식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비서실장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고요. 대식은 직접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내부 사정상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죄송하다고요. 10분 후 재무팀장이 뛰어왔습니다. 거래은행에서 대출 중단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다음 달 예정된 신규 대출도 기존 대출 연장도 모두 불가능하다고요. 은행에서 왜 갑자기? 대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영업팀장이 급보를 들고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2곳에서 계약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5년간 거래하던 곳들이었죠. 갑자기 경쟁사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대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은행 여신 담당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대출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한 것처럼 오전 11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임원들도 당황했습니다. CFO가 보고했죠. 투자금 회수와 대출 중단이 동시에 일어나면 다음 달 자금 흐름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요. 최악의 경우 직원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CFO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였습니다. 역시 투자금 회수 통보였죠. 대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모든 투자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은행 본부에도 면담 신청하고요. 하지만 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후 2시 대식은 가장 큰 투자자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번복할 수 없다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대식이 물었지만 투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내부 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대식은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4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여신 담당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본부 결정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담당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녁 6시 회사로 돌아온 대식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CFO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동시다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지만 누가? 왜? 대식은 최근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쟁사와의 마찰? 없었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 그것도
그리고 대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식의 회사 주식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었지만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퍼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거래처가 완전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5년간 회사 매출의 30%를 책임지던 곳이었죠. 회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녁 6시 시댁 거실. 정숙과 미라 그리고 대식이 모여 앉았습니다. 대식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죠.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모르겠어.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 미라가 경쟁사 소행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사에게는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고, 이건 훨씬 큰 손이라고 말했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달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 같아.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은행 긴급 대출은 어떻냐고 물었지만 대식은 모든 은행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한 언니였죠.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식의 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다는 겁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깨달았죠.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회사 핵심 임원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함께 10년을 일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가 도착한 겁니다. 소액 채권자 몇몇이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CFO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액 채권자들이 동시에 움직일 리 없다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요. 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시댁에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는 거냐고요. 한 달 안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식의 대답에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냐고, 이 집도 담보 잡혀 있다고요. 대식이 알고 있다고 말하자 정숙이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냐고, 누굴 건드린 거냐고요. 나도 모른다고. 대식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컸죠.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고, 이건 명백히 누군가의 공격이라고요. 대식은 변호사 비용도 지금 없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다른 친구였죠. 전화를 받은 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나보고 당분간 나오지 말래요. 회사 부도 소문 때문에 20년간 유지해온 사교 모임에서 쫓겨난 겁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부와 명예가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식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식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대표와의 미팅이었죠. CFO가 수소문해서 간신히 잡은 자리였습니다.
이 투자만 받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의 한 고급 빌딩. 대식은 긴장한 채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그녀는 결혼식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돈댁? 대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강 대표님. 대식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퀀텀 벤처스 대표이사 박영희입니다. 대식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퀀텀 벤처스. 국내 최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 중 하나였습니다. 대식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대표가 누군지는 몰랐죠.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돈댁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건가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다고, 딸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라고 말했죠. 영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 자료입니다. 투자자 명단, 은행 대출 내역, 거래처 계약서 모두 제가 확보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모든 게 네, 제가 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알았던 사돈댁이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니.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 딸이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당신 부인의 손에요. 대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버스 기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당신 가족들이 몇 달간 수진이를 무시하고 평가했다고요. 결혼식 날까지도요. 영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당신 회사의 주요 투자자 5곳, 모두 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곳들입니다. 뭐라고요?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제 네트워크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넓어요. 당신 회사 투자자들도, 은행 담당자들도, 거래처 대표들도 제가 전화 한 통이면 움직입니다. 영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사 실사, 투자자 분석, 은행 관계, 거래처 파악, 그리고 제 네트워크로 모두 흔들었습니다.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20년간 제가 쌓아온 건 일주일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취약하더군요. 건드리기 쉬웠어요. 대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회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졌는지. 모든 것이 영희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돈댁, 제발. 영희가 대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려는 겁니다. 교육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직업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을요.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서입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부인이 제 딸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영희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당신 부인에게 정확히 전해달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대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을 주겠다고 말했죠. 이틀 안에 당신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투자를 진행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돈댁. 영희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대식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악몽이 모두 사돈이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대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정숙과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대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이 퀀텀 벤처스 대표야. 뭐라고요? 정숙과 미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대식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정체, 그녀의 네트워크, 일주일간의 위기가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식이 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수진이한테 뭘 했냐고 뺨까지 때렸다고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식이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조건이 있다고요. 당신이 수진이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의 신혼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수진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결혼식 날.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하다. 말투가 가벼웠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였죠. 수진은 정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왜 사과하러 오셨어요? 응, 그야. 미안해서.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아셨나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렇군요. 우리 엄마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네요. 정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버스 기사라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뺨을 때리셨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때 어머님 눈빛 기억해요. 경멸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사과하시는 거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정숙이 애원했지만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평범한 주부였다면 어머님은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평범한 주부였다면. 맞았습니다. 만약 영희가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면 정숙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무시했겠죠.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년간 사람들을 학벌과 직업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심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서 간 게 아니잖아. 대식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평범한 주부였다면 어머님은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년간 사람들을 학벌과 직업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들키면 안 될 말을 들켰다는 당혹감. 그리고 손을 들었던 거죠. 그때 수진을 사람으로 본 게 맞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 망신시키는 존재로만 봤던 겁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에게 한 일들을요. 골프장에서, 레스토랑에서, 결혼 준비 내내.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숙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숙은 대식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대식은 아내를 봤습니다. 사흘 전과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네. 네. 이번엔 진짜예요. 오후 2시 정숙은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숙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당황해서 정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사흘 동안 생각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경멸했어. 정숙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 진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엔 회사 때문이었어. 무서워서였어. 하지만 내가 거절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어.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난 그냥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정숙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고, 이번엔 진심이었다고, 자신이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다음 날 영희는 대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투자 계약 진행합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시댁 가족들은 변했습니다. 진짜로요. 정숙은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더 겸손해졌고 미라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식의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퀀텀 벤처스의 투자 덕분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집안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소는 영희와 종수의 집이었습니다. 수수한 아파트였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영희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돈댁,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대식과 종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 미라는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영희와 정숙이 함께 만든 것들이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소소한 농담들,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영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회사원, 학생, 노인, 아이들. 예전이라면 그들을 직업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잘한 것 같소?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우리 딸 뺨 맞는 걸 봤을 때. 알아요.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1년 후, 수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숙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매일 수진을 챙겼습니다. 대식의 회사는 더 성장했고 미라는 법률 구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살았죠. 어느 날 수진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정체를 숨기고 사셨어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아빠도 버스기사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영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줘.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번의 사건이 한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더 겸손해졌고 미라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